이탈리아의 콜로세움이나 또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고 중국의 만리장성 같은 아주 세계적인 건축물들이요.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올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견고하게 설계된 기둥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도 이런 기둥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바로 척추입니다. 척추는 똑바로 설 수 있게 중심을 잡아주고요. 또 무게를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네. 잘못된 사용 내지는 과도한 사용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척추 질환에 대해서 여러분께 그 해결책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척추 건강 주치 신경외과 정석원 진료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과 허리 통증의 원인은 거의 대부분 환자의 습관에서 발견된다. 운동량은 적어지고 앉아있는 시간은 많아지니 척추 질환의 증가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척추는 몸을 받치는 기둥이 되는 뼈이기도 하고요. 뇌에서 팔, 다리로 운동신경을 보내고 또 온몸의 감각신경이 뇌로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중요한 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추는 만약에 병이 생기면 통증으로 고통스러운 것 그 이상으로 넘어서는 운동신경의 마비라든지 심한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100세 시대, 앞으로의 삶을 위협하는 척추 건강의 적신호. 무너진 신체의 균형을 정석원 진료부장이 바로잡는다. 네, 봄을 맞아서 집안 대청소도 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가구도 네. 새로 배치해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또 겨우내 찐 살을 빼보고자 운동을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준비 운동 없이 무거운 물건 들거나 아니면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할 때 네. 척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맘때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병원에도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환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겨울에는 아무래도 날씨도 춥고 해서 활동량도 줄고 근육이나 인대가 수축되고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봄이 되어서 날씨가 풀려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어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준비 운동 없이 근육이나 인대에 갑작스러운 손상 힘이 가해지면서 무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들이 더 악화되어서 증상이 생기거나 악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척추 통증을 경험하셨다는 분이 한 80% 된다고 합니다. 국민의 네. 80%.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게 정형외과를 가야 되는지 신경외과를 가야 되는지 맞아요. 라고 하시는데 오늘 원장 선생님은 저는 신경외과 출신이시죠. 예, 예. 어떻게 얘기하실 건가요? 예, 그 척추는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기둥이 되는 뼈이기 때문에 네. 근골격계를 주로 보는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뇌에서 팔다리로 신경이 전달되는 그 중요한 신경이 지나가는 그 길이 되는 뼈이기 때문에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보기도 합니다. 네. 실제적으로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봐도 척추센터라고 보통 이야기하면 정형외과도 있고 신경외과도 있고 두 개 다 같이 진료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저는 신경외과 의사니까 네. 신경외과 의사 입장만 말씀드리면 뼈이기도 하지만 뇌에서 사지의 말초신경으로 신경이 전달되는 척수가 지나가는 뼈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결국 증상이 나타나는 게 척추에서 문제가 생겨서 신경이 눌려서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이기 때문에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본다고 신경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척추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일단 네. 척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척추뼈의 구성을 보시면요. 위에서부터 목, 등, 허리, 엉치, 꼬리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척추라고 이야기해서 협착증이라든지 디스크라든지 하는 병이 생기려면 결국은 뼈와 뼈 사이에 관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상적으로 결국 중요한 거는 경추, 흉추, 요추는 각각 7마디, 12마디, 5마디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관절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뼈와 뼈 사이에 판, 추간판, 디스크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는 인상적으로 병이 생길 수가 있는 자리가 되고 밑에 있는 천추와 미추, 엉치뼈와 꼬리뼈는 5마디, 4마디로 되어 있지만 원래부터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디스크도 없고 관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외상이나 골절이 아니면은 천추나 미추에서는 질병은 잘 생기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척추신경의 단면을 보시면요. 경추, 목 부위와 요추, 허리 부위가 크게 봐서는 모양이 같습니다. 앞쪽으로 추간판, 디스크가 있고요. 그 뒤에
신경이 지나가고 있으며 신경이 지나가는 가운데 척추관 그리고 팔 다리로 신경이 나아가는 가지 신경이 나아가는 또는 신경근이라고 이야기하는 신경이 나아가는 좁은 공간인 추간공, 척추 사이의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양쪽으로 신경 나가는 길이 있고 그 뒤쪽으로는 황색 인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쪽에 디스크가 있고 뒤쪽에 척추관이 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면서 양쪽 신경근이 팔다리로 나아가는 추간공이 있는 그러한 해부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척추 통증을 호소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어떤 단면은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척추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 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흔한 두 가지 질환을 오늘 짚어보고자 합니다. 바로 네. 척추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인데요. 먼저 척추 협착증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척추 협착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척추에서 신경 나가는 길이 협착, 좁다는 뜻입니다. 네. 좁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좁게 되면은 그 좁은 길에 신경이 눌리게 되는 거죠. 신경이 눌리게 되니까 그에 따른 증상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가운데에 있는 척추관 또는 신경이 나아가는 추간공의 협착, 좁아짐으로 인해서 척수신경 또는 신경근이 침범되어서 대부분의 경우 눌리는 거죠. 눌려서 여러 가지 신경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그 척추 협착증은 빈도가 적지 않고요. 보통 이야기하기를 중년 이후에 중장년층에서 사람이 걷는 거에 지장을 생기게 하는 질환 중에는 빈도로서는 제일 흔한 질환이라고 그렇게 척추 질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정상적인 사진에서는 디스크가 있고 척추관, 신경 나아가는 길이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데 네. 협착증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신경 길이 많이 좁아져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던 신경이 새카맣게 거의 보이지 않는 경우를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척추 협착증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아까 해부학적 구조에서도 가운데 신경 지나가는 길인 척추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네. 그 신경이 팔 다리로 나아가는 좁은 부위인 추간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운데에서 신경 가는 길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중심성 척추관 협착증이 있고 그 다음에 양쪽 이 좁은 부위에서 눌리는 추간공 협착증,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예. 옆에 그림에서도 보시면 목에서 신경이 내려오다가 척추관 가운데 부위에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이 많이 눌려 있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척추 협착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드물지만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신경 지나가는 길 자체가 좁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선천적 협착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결국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후천성으로, 바깥 이야기하면 퇴행성으로 잘못된 자세를 오래 취한다든지 일을 많이 한다든지 후천적으로 생기는 퇴행성 협착증이 그 빈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경으로 가는 길이 좁아진다. 그러면 이제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그 협착증의 증상은 먼저 경추, 목 부분의 협착증으로 인한 증상을 먼저 확인해 보면요. 네. 목은 결국 머리에서 팔다리로 신경이 나아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위에 부분입니다. 팔이나 다리에 저림 증상이 있다든지 그게 좀 더 심해지면 힘이 빠지는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신경이 많이 손상된 경우에는 대소변의 장애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 허리의 요추 협착증 증상을 보면요. 대부분 제일 흔하게 호소하시는 허리나 엉치 통증, 그리고 엉치, 허벅지, 종아리 쪽으로 저리거나 시린 증상이 있고요. 요추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들이 해부학적으로 허리를 앞으로 굽히면은 신경 가는 구멍이 조금 더 넓어지기 때문에 걷기가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가지고 환자들이 지팡이를 짚는다든지 아니면 유모차를 민다든지 그래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걷는 걸음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조금 걷다 보면은 엉치나 다리가 당기고 아파가지고 많이 못 걷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서 좀 쉬면은 또 새로 조금 걸을 수 있고 걷다 보면 또 아프고 그럼 앉아서 쉬고 짧게를 걷다가 쉬다가를 반복하는 파행 증상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네. 그 환자들이 외래에 와서 임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버스 한 정거장을 걷기가 힘들다. 결국은 신경이 눌려서 감각신경이 손상되고 침범되기 때문에 발바닥이나 발의 감각이 무뎌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서 환자가 꼭 모래사장 위를 맨발로 걷고 있는 것 같다. 네. 뭐 어떤 환자들은 좀 멋있게 표현하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통증이나 마비 위압감 때문에 많이 못 걷기 때문에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다리에 근육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가 가늘어지고 다리가 가늘어지면 더 못 걷게 되고
그러면 증상은 더 심해지고 악순환을 계속하는 거죠. 결국 이렇게 통증이라든지 많이 못 다니고 일상적인 생활이 잘 안 되니까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도 생길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협착증 증상만으로도 이 사람이 협착증인지 디스크인지 과연 구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여러 증상이 유사하게 나타나다 보니 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 협착증하고 디스크와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디스크는 몸을 기준으로 앞쪽에서 병이 생기는 거고요. 협착증은 주로 신경길의 뒤쪽에서 인대가 자라서 들어오는 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에 있어서는 우리 사람들 척추를 느끼기에 기준으로 있어서. 했을 때, 척추를 기준으로 앞쪽과 뒤쪽으로 나눌 수 그 있는데요. 앞쪽이면 저희 배 쪽인가요? 등 쪽인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배 쪽이 앞쪽이 됩니다. 등 쪽이 뒤쪽이 되고요. 예.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서 디스크가 돌출되어서 나와서 앞에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하지 직거상 검사라고 허리가 아파서 디스크 의심되면 병원에 가면 꼭 의사 선생님들이 확인하시는 게 있습니다. 환자를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펴고 다리를 들어 올려 봅니다. 네. 그러면은 앞쪽에 디스크가 걸려 있으니까 쭉 들어오면서 신경이 당기면 이 신경이 눌립니다. 예. 눌리는 압박 증상이 훨씬 더 심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리를 들어 올리면 환자가 얼마 못 들어서 통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디스크에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기준으로 해서 뒤쪽에서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이걸 들어 올린다고 해도 크게 신경이 더 눌리지 않습니다. 하지 직거상 검사상에서는 협착증에는 별 문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디스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쪽에 있기 때문에 허리를 앞으로 굽히는 동작을 하게 되면 디스크에 실리는 압력이 더 증가합니다. 앞으로 굽히는 동작을 하면은 환자들이 통증이 더 심해지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서 눌리기 때문에 앞으로 굽히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신경 가는 공간이 조금 더 넓어집니다. 시원한 느낌. 그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리를 앞으로 굽히면 협착증 환자들은 조금 편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디스크하고는 서로 반대인 거죠. 그리고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증상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풍선이 빵 터지듯이 예. 디스크가 있다가 탁 튀어나와서 그 튀어나오는 순간을 환자들이 대부분 알 정도입니다. 알 정도인데 협착증은 결국은 퇴행성 질환으로 천천히 길이 좁아지는 거기 때문에 디스크에 비해서 증상이 좀 더 천천히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상대적으로 또 협착증이나 디스크를 비교해 봤을 때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이니까 좀 더 나이가 많은 50대 이상에서 나이가 많은 중장년층에서 많이 생기는 병이고 디스크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 뭐 무리한 육체적 활동을 한다든지 격렬한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생기는 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크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 두 가지 나눠서 차이점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진단 검사가 있을까요? 그 디스크나 협착증 척추 질환의 진단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환자가 외래 들어왔었을 때 언제부터 아팠느냐, 어디가 아팠느냐, 어떤 양상으로 아프냐 그런 거를 의사가 확인하는 문진이나 이학적 검사가 있고요. 지금 이 그림에 보이는 게 하지 직거상 검사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팔다리로 가는 신경을 직접 이렇게 바늘을 찔러서 반응을 확인하는 근전도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보통 병원에 일반적으로 가면 아프다고 왔으면 이제 사진 찍는다, 검사한다 하는 이게 이제 방사선학적 검사입니다. 크게 엑스레이 하고요, CT, MRI를 볼 수 있는데 엑스레이 사진으로는 뼈 구조물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엑스레이 사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제일 먼저 전체적인 뼈의 아웃라인, 대강의 윤곽을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CT나 MRI와 달리 엑스레이는 환자가 누워있지 않은 상태, 하중이 실리는 일어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허리를 굽히거나 피거나 했는 움직임을 줬는 상태를 볼 수 있는 거는 CT나 MRI로는 불가능합니다. 엑스레이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을 촬영을 해보면은 특히 척추 관절이 삐뚤어졌다, 어긋졌다, 논다 이렇게 이제 다른 병원에서 들었을 척추 전방전이증을 진단하는 데서는 사실은 엑스레이 사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네모난 뼈가 줄을 맞춰서 내려오고 있는데 전방전이증이 있는 경우에는 쭉 내려오다가 밑에 뼈에 비해서 앞에 뼈가 전방, 배 쪽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밀려 있는 것을 엑스레이로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검사를 가면 많이 찍는 MRI 사진이죠. 신경이라든지 디스크라든지 인대 조직을 보는 데는 MRI 사진이 제일 확실하고 제일 정확합니다.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는 하얗게 길이 내려오다가 두 군데에서 신경 가는 길이 많이 좁아져서 거의 끊기다시피 해 있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검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척추강 조형술이라고 마이올로그래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는 신경만 더 잘 보이게 하는 MRI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정상적으로는 척추강 가운데 있는 신경 가는 길에 하얗게 이렇게 길이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 환자처럼 길이 내려오다 중간에 딱딱 끊깁니다. 협착증 있는 환자들은 척추강 조형술을 확인해 보면은 어느 부분의 신경이 얼마만큼 더 심하게 눌려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아주 중요한 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뭐 지난번 방송 때도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치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환자분들이 참다 네. 더 이상 참지 못할 때 내원하게 되는 곳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이 신경외과 척추 쪽은 어떻습니까? 환자들 좀처럼 쉽게 또 조기에 찾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보통 이제 통증이라 하는 거는 예. 사실은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주관적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 쉬면서 몸을 좀 가만히 놔두고 쉬면서 보존적 치료를 하면 대부분 좋아지는데요. 네. 좀 지켜봐도 되는데 그 통증의 강도가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은 그래도 병원에 한번 나오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허리 아픈 정도로 끝나지 않고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라든지 어깨, 팔로 방사통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지로 통증이 내려가는 양상이 있을 때는 아 이거는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히 그 팔, 다리에 통증이 많이 심하다가 환자들 입장에서는 통증이 싹 줄어들면서 네. 아픈 게 많이 아팠는데 아 쉬니까 좋아지네. 통증이 줄어들면서 힘이 안 들어가는 마비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거는 신경 손상이 더 진행했는 거거든요. 아하. 예, 그런 경우에는 위압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말고 병원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병원을 찾았는데 사실 병원마다 또 제시하는 해결책, 치료법이 너무 그렇죠.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수술을 먼저 권유하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네. 버틸 때까지는 버티십시오. 허리에는 함부로 이렇게 수술하는 게 아닙니다. 뭐 등등 원장님들마다 소견이 다르십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로 의견이 다 다를 수도 있고 한데요.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환자들한테 모든 치료를 하는 데서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허리가 아프다고 다 수술 받는 것도 아니고 다리가 아프다고 다 수술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다 수술을 해버리면은 수술방 안 갈 환자들까지 다 도매급으로 같이 수술방에 뭐 저희끼리 하는 말로 다 같이 들어가게 되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고 단계적 치료 원칙이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보존적 치료라고 하죠. 약 먹고 물리치료하면서 쉬어보는 방법. 그래서 안 되면은 병원에 보통 가서 하는 주사치료요법. 네. 그 다음에는 보통 시술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중재적 시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고주파 치료나 신경 성형술, 풍선 확장술 등을 시행해 볼 수 있고 거기서 안 되는 경우, 안 그러면 병의 양상이 조금 다른 다음 단계에서는 내시경 시술을 이야기합니다. 요까지 시술 단계는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부분 마취로 시행할 수 있는 단계고요. 그 단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해서 수술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수술도 종류가 단계별로 있습니다. 현미경 미세 수술로 작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척추 운동은 보존해주면서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 고정술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최소 침습으로 작게 할 수 있는 고정술도 있는 반면에 이 상태가 여러 군데 병이 있다든지 병의 양상에 따라서는 광범위하게 골류압술, 허리에 나사못을 여러 개 박았다고 보통 환자들이 표현하는 그런 치료 방법으로 넘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 목 디스크 진단을 받고 수술을 고민하던 송명훈 씨. 최근 더 이상 수술을 미룰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 동네에서 자전거 타고 그 미끄러운데 넘어졌어요. 평판에. 그리고 머리 좀 받고 뭐 엉덩이를 받고 하니까 목에 충격이 가더라고. 침 맞고 나니 안 아프더라고. 그래서 난 잘했지. 다 나은 줄 알았는데. 우리 사고 나고 또 사진 찍어 보니까 안 좋다 하더라고. 불편한 팔다리를 이끌고 정석원 원장을 찾아온 명훈 씨. 당시 명훈 씨는 3번과 4번, 4번과 5번 경추에 심한 추간판 탈출증이 있었다. 목은 결국 뇌에서 사지로 가는 운동신경이 지나가고 사지에서 들어오는 감각신경이 들어오는 통로, 길목이기 때문에
목 디스크 증상 때문에 흔히 말하는 목 아픈 통증, 어깨 아픈 통증, 손저림 이런 증상뿐만 아니고 상지 증상뿐만 아니고 하지, 다리에 힘이 빠진다든지 다리 증상도 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는 추간판 절제술과 추간판 고정술을 시행하고 약 한 달이 지난 상태. 아직은 조금 불안정하지만 조금씩 증상이 호전되고 있다. 뭐 많이 놀랐어요. 하반신 마비 된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건강 진짜 챙겨야 되겠다. 운동 열심히 하고 선생님 시킨 대로 해야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영주 씨도 마찬가지로 목 디스크 치료를 위해 내원했다. 특이한 점은 환자의 나이가 아직 30대로 젊다는 것이다. 원래 제가 이제 어깨 통증이 조금 있어가지고 병원을 방문했어요. 동네에 있는 병원을.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목 디스크가 조금 있다 이러시면서 이제 로봇 치료 그거를 받으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받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냥 그러니 하고 원래 아프구나 하면서 지냈었는데 이제 명절 지나고 나서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통제를 맞았거든요. 근데 진통제 맞고 오면은 또 괜찮아져야 되는데 그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화장실도 못 가고 숟가락도 못 들고. 이렇게 신경 나가는 길이 있죠. 네네. 그죠? 영주 씨의 진단은 제56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명절을 보내며 경추에 무리가 간 탓인지 급성으로 추간판 손상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게 아픔이 여기 처음에는 여기 이렇게 아팠는데 점점 여기가 이제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들 내려오나 보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심한 오른쪽 팔의 통증과 다리의 힘 빠짐 증상을 잡기 위해 수술이 필요한 상황. 비교적 젊은 나이에 추간판 탈출증, 목 디스크 때문에 통증이 극심하셔서 일단 일상생활이 안 되셨고요. 그리고 오른쪽 팔에 힘도 빠지는 그런 증상이 있으셔서 급하게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환자의 연령을 감안해 추간판 고정술 대신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시행. 현재는 특별한 이상 없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걸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게 수술을 해서 자국이 있는 거 뭐 이런 것보다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함을 느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부감 같은 그런 것들은 없었어요. 운동을 우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스트레칭도 하고 내 몸을 아끼는 마음으로 일도 조금 줄이고 제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조금씩 줄이면서 하기로 했어요. 네, 목 디스크 치료받은 두 분 환자 사례 만나봤는데요. 네. 이 목 디스크 발생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요즘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외래 진료를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아니면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네. 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다고 그런 외래 진료 오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 나이에 벌써 디스크가 있거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요. 네.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우리 보통 일자목 또는 거북목 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실제로도 C자로 이렇게 잡아줬을 때는 목 뒤에 근육이 잡아줘야 될 힘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일자가 되고 거북목으로 하게 되면 뒤에 근육 입장에서는 잡아줘야 될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육에 하중이 많이 실리거든요. 그 때문에 실제로 근육에 통증이 있고요. 네. 그리고 힘이 많이 실린 상태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계속 거기에 무리가 가해지니까 어린 나이에도 퇴행성 디스크가 온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 탈출증이 올 수 있는 결국 목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특히 요즘 뭐 겨울 방학 끝나고 학생들 온라인 수업하고 그래 할 때 자세가 올바르게 잘 하고 있는지 어머니 아버지께서 좀 옆에서 신경 써서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옆에서 잔소리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치료 방법, 이 척추 질환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수술적 치료법부터 알아볼까요? 예. 비수술적 치료법은 보통 단계로 있는데 아까 앞에 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보존적 치료법에는 보통 병원에 가서 진통제라든지 근육이완제라든지 약목과 관한 약물 치료, 그다음에 도수 치료를 포함한 물리 치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전문적인 곳에서 시행하는 센타르나 자이로 같은 운동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 단계에서 큰 문제가 없이 환자 증상이 호전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신경주사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네. 신경주사 치료라는 게 이제 보통 어른들 예전에 어른들 이야기는 뼈주사 가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뼈에다가 주사를 놓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아까 앞에 해부학 구조에서 생각해 보면 가운데에 있는 척추관과 네. 신경이 나가는 그 추간공을 어디를 타겟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경막외 신경차단술은 좀 더 넓게 훅 약을 뿌려놓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은 MRI나 CT 같은 걸 찍어서 어느 부위에 어떤 병이 있어서 어느 신경이 눌렸다는 것을 진단이 되어 있는 경우에 그 신경으로 인한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 신경 하나만 딱 골라서 근처에 약을 뿌려주는 그런 신경차단술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C암이라는 게 이제 결국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목뼈, 허리뼈 사진을 보면서 신경근 나가는 곳에 조영제를 뿌려서 제자리에 있는 걸 확인하고 약을 뿌려주는 방법이 있고요. 엑스레이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요즘은 좀 더 정밀하게 그리고 나이가 많은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해부학 구조를 가지지 못하고 뼈도 막 자라 있고 허리도 많이 뒤틀어져 있고 그런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보면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CT를 이용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면서 위치를 찾아서 주사 치료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 신경주사가 굉장히 아프다고 들었는데 네. 몇 번 정도 맞아야 하는 건지 또 여러 예. 번 맞는다면 간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상생활 바로 또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네요. 예. 신경 차단술 같은 경우에는 뭐 정해진 간격이나 이런 건 따로 없고요. 환자가 주사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라면 보통 일주일 뒤에 오시거나 2주 뒤에 오셨을 때 통증이 확 좋아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통증이 지금 다 좋아졌는데 크게 안 불편한데 나중에 아플 수도 있고 하니까 미리 예방적으로 주사를 더 맞으세요. 그렇게는 권해드리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증상이 조금 남아있는 경우 조금 남아있는데 요거 주사 한번 더 해보자. 그런 경우에는 보통 한 2주 정도 간격으로 주사를 한 두세 번까지는 해봅니다. 해보기도 하고 그 신경 차단술이나 신경 주사는 아무래도 신경 바로 옆에 약을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직접 찌르는 건 아니고요. 바로 옆에 약을 뿌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위압감, 마비라든지 힘 빠지는 증상이 있거나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 맞고 나서 1시간 정도는 환자 괜찮은지 확인하고 그러고는 일상생활에 복귀하시면 돼요. 본인이 차 몰고 오셨는 분은 주사 맞고 1시간 안정 취하고는 본인이 그 차 몰고 집에 가십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일상생활에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신경 주사로 만약에 그렇게 호전이 있지 않다면 또 다른 치료법을 가져와야 될 텐데 일단 목부터 해서 허리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예. 예. 먼저 목의 경추에 시행할 수 있는 비수술적 치료법은 경추의 신경성형술, 고주파 치료, 내시경 레이저술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신경성형술은 신경주사와 달리 목 뒤로 가느다란 여기 지금 가늘게 보이는 철사처럼 보이는 카테터, 가는 관이 하나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디스크라든지 협착증 때문에 신경이 눌려가지고 있는 부분이 결국 이제 국소적으로 염증 반응도 일어나고 해서 통증이 유발되는 거거든요. 거기를 가느다란 카테터가 들어가서는 기계적으로 한번 풉니다. 풀어주고는 공간을 만들고 그 밑에다가 유착 방지제라든지 소염 약물을 뿌려가지고 통증을 조절하는 그런 경추신경성형술 이야기하는데 관이 들어가고 조영제로 지금 요 모양이 이렇게 신경 나가는 길 그대로거든요. 예, 그렇게 확인하고는 약을 뿌려주고 하는 경추신경성형술이고요. 고주파를 이용한 신경감압술이라는 거는 목 앞쪽으로 들어갑니다. 목 앞쪽으로 들어가서는 기도식도를 옆으로 살짝 젖히고는 굵은 카테터를 찔러 넣어서는 튀어나온 디스크가 있는 곳을 카테터를 이렇게 딱 갖다 대고는 고주파를 가하면 이렇게 수축됩니다. 수축돼서는 디스크가 이제 신경을 덜 누르게 되는데 시술을 했는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던 부분이 시술을 하고 나면 편편해져서 신경이 풀리고 하죠. 예. 네. 경추 시술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요추 허리 협착증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환자분들께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좀 부담이 최소화돼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치료법이 있을까요? 예. 허리 요추에 시행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법은 아까 경추와 마찬가지로 요추에도 신경성형술을 할 수 있습니다. 풍선 확장술이 있고요. 꼬리뼈로 내시경 레이저술이 있고 옆구리 내시경 레이저술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요추 신경성형술을 보시면은
앞에 보셨던 경추신경 성형술하고 큰 메커니즘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나다란 관을 넣어서 좁아진 부위에 유착을 박리하고 신경 가는 길을 풀어주고는 약을 뿌려서 협착증이 있는 부위에 통증 완화를 위해서 시술을 해주는 거고요. 풍선 확장술은 추강공, 아까 신경 나가는 좁은 혓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부분에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구멍이 넓게 있고 여기는 협착증이 있으면은 관을 밀어 넣어서 좁아진 구멍에다가 관을 딱 정확하게 위치시킨 다음에 카테터 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이 풍선이 없고요. 예. 밖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실린지로 주사기로 압력을 가하면 이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좁아졌는 추간공 협착증이 있는 부위에 밖에서 관을 넣어서 풍선으로 쭉 한번 넓혀준다. 확장. 예, 확장시켜준다. 그렇게 시술을 시행하고 옆구리 내시경 레이저술은 카메라 달려 있는 내시경이 옆구리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근육이나 뭐 뼈 뜯고 이런 과정이 다 생략되고는 꼽아서 들어가면은 바로 디스크 안에다가 딱 카메라가 꽂힙니다. 네. 내시경 카메라가 꽂혀서 그걸 보면서 내시경으로 디스크를 제거해 주면은 이렇게 탈출되어 있던 디스크가 시술 후에는 신경이 다 풀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꼬리뼈 내시경은 요즘 이제 내시경 카메라나 이런 게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예. 이제 여러 군데 많이 쓰이거든요. 작게도 만들 수 있고 크게도 만들 수 있고 화질도 많이 좋아져서 도움을 많이 받는데 꼬리뼈로 가느다랗게 내시경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앞에 이렇게 디스크가 나와 있어서 신경 가는 길이 좁아져 있는 경우에 그 부분을 내시경을 넣어서 레이저로 주저앉힐 건 주저앉히고 좁아진 부위는 넓혀주고 나면 이랬던 부분이 이렇게 넓어집니다. 네. 그러고 나서는 밖에서 조영제를 딱 쏘면은 쑥 넘어가는 게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어허. 예. 그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다는 건 결국 이제 비수술 치료인 거죠. 네. 비수술 치료는 장점을 말씀드리면은 수술처럼 크게 여는 절개가 일단 필요 없고 예, 그런 절개가 없으니까 일상생활 복귀가 빠릅니다. 시술 시간도 수술보다는 아무래도 짧고요. 고령이나 당뇨, 혈압, 뭐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 때문에 특히 전신 마취에서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많은 환자들은 예전 같으면은 수술 못 합니다. 그냥 그대로 지내야 됩니다. 라고 그래 이야기 듣고 이제 고통받아야 될 환자들이 요즘은 이런 비수술 치료 시술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됩니다만 우리 원장님께서 너무 쉽게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옆구리로 쑥 들어가면 돼요. 어쨌든 이 비수술적 치료로 이게 치료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수술적 치료로 예, 넘어갈 맞습니다. 수밖에 없을 텐데 웬만하면 비수술적 치료로 다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안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요. 예. 수술은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안 받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럼 비수술 치료로 다 해결이 될 것 같으면은 수술 치료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죠? 그런데 바꿔 이야기하면은 비수술로 해결이 안 되고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수술이 싫고 부담이 되어서 수술적 치료를 계속 미루게 되면은 그 뒤에 감당해야 될 후유증이나 합병증도 환자한테는 더 부담이 커질 수 적지 않습니다. 예. 적지 않고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도 환자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 수술은 어떤 경우에 해야 되냐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마비 증상입니다.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마비 증상이 있는 환자들에게 뭐 주사 맞고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마비총 증후군이라든지 마비가 있는 환자들한테는 수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이거는 환자한테 선을 딱 그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먼저. 그리고 근육도 쇠약해지고 팔다리가 차츰 가늘어지고 있다는 것도 이게 결국은 마비가 오고 있는 거거든요. 마비가 오니까 마비 못 움직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근육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땐 수술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6주 이상의 보존요법이라고 뭐 이야기하기도 하고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충분히 보존요법을 했는데도 이게 통증이 해결이 안 되는 환자가 수술만은 나는 안 된다고 선을 딱 그어놔놓고 계속 보존적 치료만 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별로 현명하지 못한 겁니다. 네.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 받아야 되는 거고요. 통증이라든지 마비라든지 이런 게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보존적 치료가 본인한테는 안 맞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 차단술 이걸 해도 주사 맞고 나도 더 아픈 거예요. 계속 점점 더 증상이 진행되고 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되고요. 보통 극심통이라고 이야기하죠. 견딜 수 없는 통증. 똑바로 누워서 잠도 못 잡니다. 앉지도 못합니다. 서지도 못합니다. 그런 환자한테 약 먹고 충분히 경과를 보고 저는 제 가족이라면 그렇게 이야기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런 수술적 치료를 하는데도 큰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게 신경이 압박되어 있는 부위를 제거하여 결국은 감압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경 압박으로 인한 통증 및 마비를 개선시키는 게 제일 첫 번째 원칙이고요. 척추뼈가 움직임이 과도해서 전방전이증처럼 움직임이 과도한 경우에는
결국은 안정화시켜준다는, 고정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변이 여러 군데인 경우에 이 환자한테 지금 이 증상과 사진과 검사 소견을 매치시켜가지고 제일 환자를 괴롭게 하고 있는 부분만 골라서 수술을 해주는 그런 큰 원칙이 있고요. 이러한 치료는 가능한 한 정상적인 신체 조직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시행돼야 되고, 이거를 바로 이제 최소 침습 치료법이라고 저희는 이름 붙여서 명명하고 있습니다. 예. 이 최소 침습 치료법은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나요? 어떤 수술법에 적용되나요? 예, 최소 침습 치료법이라면요, 요즘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내시경 척추관 확장술, 그 다음에 현미경봄에서 미세 감압술, 그 다음에 최소 침습 척추 고정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내시경 척추관 확장술은 척추관, 신경 가는 길이 좁아져 있는 거를 결국 확장하는 거거든요. 내시경을 넣어서는 요 안으로 기구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뼈를 갈아내는 기구, 인대를 뜯어내는 기구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구들을 이용해서 확장술을 하면은 수술 전에는 신경 가는 길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좁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좁아져가 잘록한 부분이 수술 후에는 이 부분에 비해서 이렇게 넓어지고 신경도 찌그러져 있던 게 쭉 펴져 있는 시술 후의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내시경 척추관 확장술의 장점은 일단 기존의 수술보다는 입원 기간이 짧습니다. 근육을 많이 안 뜯으니까 당연히 일상생활 복귀가 빠릅니다. 그리고 피부 절개선이 짧아서 흉터가 작게 날 수 있고, 수술 부위의 허리 근육의 손상이 적어서 수술 후에 통증도 적고, 특히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근육이 그래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불안정이나 이런 게 생길 가능성도 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현미경으로 미세 감압술을 하는데요. 목하고 허리하고 둘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신마취에서 한 군데 수술을 하는데 수술 자체로 걸리는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하고, 예. 수술하는데 등에다가 3cm 정도 작게 열고합니다. 요즘 기구 많이 좋아져서요. 수술 전에 신경 길이 내려오다가 이렇게 잘록하게 새카맣게 눌려있던 부위가 수술하고 나면은 길이 넓어져서 신경이 충분히 감압되는 그런 소견을 보이고요. 현미경 미세 감압술은 허리뿐만 아니고 목, 경추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신경 나가는 추간곡은 이렇게 하얗게 공간이 있는데 왼쪽은 잘록하게 좁지 않습니까? 이런 네. 환자들 왼쪽 어깨랑 팔로 당기고 아픈 증상 되게 많이 심하거든요. 네. 수술을 하고 나면은 왼쪽도 공간이 이렇게 하얗게 생겼습니다. 생겨서 신경 가는 길을 풀어줄 수 있는, 수술 시간 역시 한 1시간 정도 걸리고 수술하고 그날부터 걸어 다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협착증 관련해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이어서 그 디스크와 관련해서 수술적 치료 필요한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전에 우리가 목 디스크 수술이라고 하면은 전방 경류, 목 앞쪽으로 들어가서 병든 디스크를 제거하고, 그럼 뼈랑 뼈 사이에 디스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안 되거든요. 인공뼈를 넣고 플레이트, 판을 대고 나사못을 4개 박는 이 고정술을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고정술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 부분은 더 이상 관절이 아닌 거거든요. 네. 그러면 목 관절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관절이 일을 안 함으로써 그 위에나 밑에 있는 관절로 이 부분이 해야 될 일이 다 같이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접 부위에 병이 생길 가능성이 아무래도 길게 봤을 때 상대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인공 디스크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 안에 넣어준 인공 디스크 자체가 디스크처럼 실제로 움직입니다. 360도 다 움직임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네. 움직임이 살아있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로는 일단 활동량이 많은 젊은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생활하기가 더 편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에 인접 부위에 병이 있는데 이걸 바로 수술하기는 과한데, 그런 경우에 인공 디스크를 넣게 되면 아무래도 이 부분이 가해지는 힘이 줄어드니까 네. 좀 더 그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방 전이증이 있어가지고 고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환자들한테 외래에서 설명드리기를, 디스크가 빵 터졌는 거는 우리가 차를 몰다가 타이어에 못이 박힌 거예요. 이건 타이어에 빵꾸가 뻥 났으면 못 빼고 타이어 빵꾸를 떼우면 되거든요. 네. 근데 차를 한 5년, 6년 이렇게 타다 보면은 타이어가 다 딸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브레이크 밟아도 밀리잖아요. 네. 그죠? 차가 이렇게 타이어가 다 딸가서 수명이 다 돼서 밀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카센터 갖고 가가지고는 카센터 주인 아저씨가 다 딸가가 맨맨해졌으니까 칼로 홈을 새로 파주겠다 하면 그건 안 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전방전이증도 결국 퇴행성 단계 마지막 단계 타이어가 다 딸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이 덜그덕 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결국 고정해야 된다고요. 고정해야 되는데, 예전에 기존에 사용하던 후방으로 해서 등을 다 열고 들어가서 근육 뜯고 하던 방법에 비교해서 전방 경류를 하게 되면은
뼈 조직이나 등 근육의 손상을 피할 수 있고요. 수술 시에 뒤쪽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신경 조직을 만질 일이 줄어듭니다. 수술 자체는 배를 열고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성이 많은 혈관이나 복부 장기 사이에 행해지지만 경험 있고 충분한 시설이 있으면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사진을 보시면은 쭉 허리뼈가 내려오다가 이뼈랑 이뼈가 지금 어긋져서 척추 전방 전이층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배꼽 옆으로 앞쪽으로 들어가서 뼈랑 뼈 사이에 인공뼈를 하나 넣어서는 안정화시켜주고요. 나사못을 위에 2개, 밑에 2개 박아서 엮어줍니다. 그러면은 아까 사진에 봤던 이렇게 어긋져 있는 뼈가 줄이 딱 맞게 고정되는 거거든요.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 환자 등입니다. 등이고 보통 일반 사람 손이고 이제 나사못 후방으로 고정술을 하려면은 상처 크기도 커야 되고요. 네. 근육을 이렇게 옆으로 다 벌려야 됩니다. 벌려가지고 뼈도 갈고 수술을 하고 나서 나사못을 박아야 되는데 이게 배꼽입니다. 배꼽 옆에 지금 1cm, 2cm, 3cm, 한 4cm 정도 되네요. 4cm 정도 상처 내고 들어가서 앞쪽에서 인공뼈 박고요. 나사못은 뒤에서 나사못이 들어가는 구멍만 한 0.5cm 되는 구멍이 한 4개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 뜯는 과정, 뼈 뜯는 과정 이런 게 훨씬 적고 하기 때문에 환자 회복도 빠르고 훨씬 더 환자한테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허리하고 어깨, 목 다 연골 붙은 데는 다 아파요. 설거지 한다고 싱크대에 서 있으면 땡겨요, 다리가. 허리 다리 알로 다 아파. 물리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지금 수술 후에는 아직 하나도 안 아파요. 수술하기 전에는 허리를 못 폈어요. 침도 맞고 스트레칭 이래 좀 하고 조금만 운동 좀 하고 이렇습니다. 병원에 있는 기구 이용하고 시간 나는 대로 걷고. 주사 맞을 때 그때만 이제 괜찮고 물리치료 받을 때 그때만 또 괜찮고 그래가지고 스트레칭하고 철봉에 매달리고 등 안마다하고. 허리가 아픈데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데 운동을 하려면 윗몸 일으키기가 도움이 됩니까? 척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이야기 들어봤는데 마지막에 한 가지 궁금증을 또 남기시는 것 같습니다. 허리가 통증이 있으니까 이제 근육을 강화시켜야 된다. 허리 근육 강화시키기 위해서 허리 좀 아프지만 윗몸 일으키기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네. 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윗몸 일으키기는 허리 안 좋은 운동입니다. 허리 안 좋은 운동인데 아까 말씀드린 해부학적 구조를 생각해 보면요, 허리뼈가 C자형으로 있는데 앞쪽에 디스크가 있다고 배 쪽에 디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윗몸 일으키기를 하려면은 계속 굽혀야 됩니다. 굽혀야 되면 결국은 아까 디스크 자세 중에서도 디스크는 허리를 앞쪽으로 굽히면 디스크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통증이 더 심해진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윗몸 일으키기 동작이 생각해 보면 딱 그 동작입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있고 하는 환자들은 윗몸 일으키기는 안 좋습니다. 대신에 결국은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건 맞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는 우리 보통 코어 머슬이라고 하죠. 코어 근육이라고 하죠. 그거는 맞거든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 환자들한테 저는 추천을 해드리는 거는 그 플랭크 동작이라고 유튜브나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네. 엎드린 자세에서 팔 딱 받치고는 플랭크 동작. 플랭크 운동이 사실은 코어 근육 강화하는데 복부뿐만 아니라 등 근육도 강화할 수 있고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네, 그 밖에 궁금증들은 약손 상담실 통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 만나보겠습니다. 올해 66인 저희 어머니는 척추 협착증으로 고생 중이신데요. 특히 밤이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진다고 하십니다. 통증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아서 아침에도 늘 피곤해 하시는데요. 주무실 때만이라도 통증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수면 자세를 좀 바꾸시면 도움이 될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협착증이나 디스크 환자들 중에 밤에 증상이 더 심하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차트에도 보면 밤에 잠을 못 잔다 하는 이야기가 아주 많이 적혀 있습니다. 네. 이게 신경 통증 자체가 원래 밤에 조금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약들 중에도 신경통 약을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밤에 잠자기 전에 따로 먹는 신경통 약이 나와 있을 정도거든요. 저도 그 자세한 원인은 모르겠는데 원래 밤에 심합니다. 밤에 심한 그런 원인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착증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허리를 쭉 피면 증상이 더 심합니다. 그리고 굽히면은 그렇죠. 조금 더 넓어지니까 예. 우리 자려면 똑바로 누워 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증상이 좀 더 심해서 그것 때문에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리를 약간 굽히는 동작이 낫거든요. 그럼 꼭 똑바로 누워 주무시지 말고 옆으로. 모로 예. 옆으로 모로 이제 누워서 허리를 약간 구부린 자세로 그래 주무시면 조금 더 낫다는 분들도 있고요. 허리 디스크가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아까 하지 직거상 검사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바로 누워서 다리를 쭉 펴고 주무시면 신경이 당겨서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다리를 살짝 구부려 주면 좋거든요. 그러면 그냥 구부리면 누웠을 때 불편하지 않습니까? 낮은 베개를 그렇죠. 무릎 밑에 하나 받쳐주시면 무릎이 살짝 구부러집니다. 그러면 신경이 당겨지는 그 스트레칭 되는 텐션이 조금 줄기 때문에 증상이 조금 완화가 돼서 좀 더 편하게 주무실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이제 우리 예전부터 듣기를 베개 높은 거 베고 그러면은 목 디스크 걸린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네. 해부학적으로도 맞는 게 아까 베개를 높은 거를 베면은 목이 앞으로 꼭 거북목처럼 굽히겠죠, 그죠? 예. 그럼 분명히 목이 안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 와서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았으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아, 내가 평소에 베개를 높은 걸 베서 목이 이렇게 나빠졌구나. 이게 베개 때문이다. 그러면 차라리 이걸 내가 교정을 해야 되겠다. 그럼 베개가 없거나 베개가 아주 낮거나 그렇게 이제 자세를 하시거든요. 예. 그러면 통증이 옵니다. 그럼 환자는 이제 난 이걸 이겨내야 되겠다. 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데 네. 그게 틀렸는 게 어. 베개를 너무 목 디스크가 있는 상태에서는 원래 목이 뒤로 많이 젖히면 신경 가는 길이 좁아집니다. 좁아지는데 그거를 억지로 낮은 상태로 유지하게 되면은 그거는 통증이 있다는 얘기는 신경이 눌려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신경을 억지로 꾹 누른 상태로 내가 잠을 청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적당한 높이, 내가 자세를 취했을 때 많이 안 불편한 자세, 자고 일어나서 좀 나은 자세를 그거는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베개 높이가 몇 센치가 좋습니다. 어떤 베개가 좋습니다. 이런 답은 네. 없습니다. 환자마다 조금씩 다 다르다고 생각하시고 큰 틀에서 그냥 그렇다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70대 중반인 저희 어머니가 6개월 전에 척추 협착증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수술 전보다 발이 시리고 저린 증상이 더 심해져서 걷기가 힘든 정도인데요. 혹시 수술이 잘못된 걸까요? 라고 하시네요. 수술하고 나서 증상이 더 심해졌다는 건 수술이 예. 잘못된 건가요? 보통 이제 협착증이나 디스크로 인한 증상을 환자들이 이야기할 때 저리고 시린 증상, 예. 당기고 아픈 증상, 많이 못 걷는 증상, 마비 증상 이렇게 증상이 여러 가지로 같이 있을 수 있거든요. 환자들이 특히 수술을 하고 나서 당기고 아픈 증상이라든지 걷는 거리가 늘어나는 거는 수술하고 나서 환자들이 분명히 좋아진 걸 대부분 느낍니다. 근데 외래에서도 오랫동안 환자들이 고생하는 게 뭐냐면은 그 저린 증상입니다. 저린 증상인데 특히 이제 수술 전에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많이 심했던 환자, 그 다음에 증상이 오래된 환자들이 보면은 이 저린 게 오래 가요.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약이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주사 치료라든지 이런 걸로 도움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요. 물론 무조건 시간 지나도록 다 기다리라 그건 아니고요. 이제 수술했는 부위가 약해져 가지고 불안정이 추후에 생긴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쉽게 오거든요. 불안정이 생겨서 이 저린 증상이 계속 있는 거라면 이거는 추가적인 치료나 이런 걸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검사해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 척추 질환 가운데 척추 협착증 그리고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몸속의 기둥입니다. 이 척추 생활 속에서 지켜낼 수 있는 건강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어릴 때부터 어른들한테도 말씀 많이 듣고 뭐 제일 많이 들은 얘기일 거예요. 자세를 바르게 해라. 나쁜 자세, 뭐 바른 자세 이야기를 하는데요.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앉아 있을 때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그 자세가 맞는 자세입니다. 네. 의자에 앉을 때도 엉덩이를 끝까지 밀어놓고 딱 세운 요 자세. 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할 때는 물건이 제 몸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됩니다. 물건을 몸 쪽으로 바짝 붙여서 엉덩이 힘과 그다음에 허리 뒤쪽 근육 힘을, 디스크뿐만 아니고 근육 힘을 같이 사용해서 물건을 들어 올리고 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척추 통증이 있을 때 피해야 할 운동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쭉 적혀 있는데 저는 외래에서 환자들한테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허리가 안 좋다는 걸 알았으면은 운동은 이제 재미없는 거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격렬한 격투기, 달리기, 특히 골프, 배드민턴, 뭐 테니스, 스쿼시 이런 재미있는 운동들, 승부욕을 자극하고 요소
조금만 더 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 하다 보면 예. 결국은 이제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 환자들이 아주 큰 오해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평소에 잘 지내다가 허리가 아프다고 병을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내가 운동으로 이겨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시거든요. 네. 그럼 생전 운동 안 하시던 분들이 나가가지고 뛰고 뭐 에어로빅도 들고. 좋고 예, 헬스장도 좋고 열심히 하신다고요. 네. 그러면 통증이 오거든요. 그러면 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 아 내가 이 통증을 이겨냄으로써 이 병을 이겨내야지. 그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예. 통증이라는 거는 몸에서 보내는 알람입니다. 네. 예. 경고 사인이거든요. 아프니까 그만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우스갯소리로 환자들한테 통증을 이겨내가면서 운동할 사람은 저 태릉 선수촌에 가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예. 예 그렇고요. 건강한 척추를 위한 운동 여기 보시는 거 보면 앞에는 재미있었던 운동들이고 이제 재미없는 운동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수영, 많이 걷기, 허리를 곧게 세운 딱 세우고 타는 정상적인 자전거 타기, 그 다음에 나지막한 등산 이런 식으로 이제 재미없는 운동에 취미를 좀 들이셔야 됩니다. 네. 예. 자, 지금 TV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나 지금 내 자세가 척추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습니다. 격렬한 운동 피하시고요. 조금은 쉬운 운동, 예, 조금은 덜 재미있는 운동으로 척추 건강 좀 더 지키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 네, 척추 질환의 원인과 치료 그리고 척추 건강을 바로 세우는 생활 속 예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신경외과 정석원 진료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When the night has gone and the land is dark and the moon is the only light we'll see. No, I won't be afraid. Oh, I won't be afraid. Just as long as you stand by me. So darling,